북방우의 여름답게 무더운 아침이었다. 인터넷의 가장 은밀한 포럼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암호화된 메시지, 흐릿한 영상들, 그리고 급하게 번역된 문서들이 7월 21일에 어떤 심오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적, 군사적, 혹은 지질학적 예측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단지 자연재해도 정치 위기만도 아니었다. 고대 동양의 문서를 읽은 이들에 따르면 바로 그날이 중국을 직접적으로 강타할 대재앙, 다짜이양의 날이었다. 수천 년 묵은 예언, 검열과 비밀, 그리고 국가적 침묵의 층 아래 묻혀있던 그 메시지가 이제 놀라운 힘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이것은 가짜 뉴스도 아니었고 외딴 이들의 음모론도 아니었다. 그 이야기의 기원은 아주 오래전, 인터넷이나 디지털 정보 시대가 등장하기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에피소드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조용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채널의 콘텐츠를 좋아하고 앞으로도 이런 정보와 통찰, 쉽게 접할 수 없는 분석을 계속 접하고 싶으시다면 공유하시거나 댓글을 남기시거나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등 가능한 방식으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지만 귀중한 지지가 저희의 지속적인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무엇일까요? 동시에 일부는 한국의 고문서에서, 또 일부는 만주 산맥에 위치한 불교 사원에서 전해진 문서들에서 중국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어떤 붕괴를 겪게 되는 그 같은 시각. 한반도에는 신의 축복과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운명의 역전, 기세의 전환. 잠들어 있던 거인이 혼돈 속에서 깨어나는 동안 그 이웃나라는 뜻밖의 빛에 휩싸이고 일련의 기적적인 사건들을 겪게 된다는 것. 마치 남한을 향해 신이 보호의 베일을 들이우는 듯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한 은유일까요? 고대의 시적 상상일 뿐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우리 눈앞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려는 것일까요? 첫 징후는 기후 영역에서 나타났다. 기상 위성들은 티베트 지역 상공에 불안정한 소용돌이가 형성되고 그것이 동중국해 쪽으로 뻗어나가는 이상한 대기 흐름을 포착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를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일부 독립 기상기관은 현재의 데이터뿐 아니라 13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 패턴을 바탕으로 조용히 경고를 발령했다. 당시 황실 기록에는 몇 시간 만에 들판과 마을을 초토화시킨 용의 바람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 있었다. 중국 본토에서는 당국이 침묵을 유지했다. 하지만 조짐은 명백했다. 히말라야 인근에서의 비정상적인 병력 이동, 국립공원의 갑작스런 폐쇄, 전략적 항로에서의 민간 항공편 중단, 게다가 스촨성 내부의 통신망에서 이상한 디지털 정전 현상이 발생했다. 평소 검열되었지만 내부적 소통에는 사용되던 메시지 앱들이 48시간 넘게 완전히 먹통이 되었다. 이는 흔한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내부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조차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국경 너머의 한국에서는 이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강렬한 빛, 조화로운 소리, 그리고 희망의 환상을 동반한 생생한 꿈을 꾸었다고 보고했다. 부산과 경주 같은 지역의 개신교 교회들에서는 자발적인 회심과 집단 기도의 수가 급증했다. 기적이라는 단어가 신중하지만 점점 더 지역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서울 외곽의 한 불교 사원에서 고승현모 현모 스님이라는 인물이 조심스럽게 선언했다. 21일에 문이 열릴 것이다. 어떤 이들에게는 어둠이 될 것이고 다른 이들에게는 구원일 것이다. 이 발언은 비교 종교학자들 사이에 일대 소동을 일으켰다. 대부분은 비유나 우연의 일치라고 축소 해석하려 했지만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 몇몇 연구자들은 고대 한국 문헌들에서 호랑이와 봉황의 분리라는 개념을 발견했다. 전통에 따르면 이 상징은 두 개의 상반된 운명이 세상에 자리 잡는 순간을 나타낸다.
호랑이, 중국의 상징은 자신의 오만과 야망에 무너지고 봉황은 재 속에서 다시 태어나 은혜와 영적 힘으로 날아오른다. 바로 한국을 상징하는 새. 흥미롭게도 경제 데이터조차 이 양극화를 반영하기 시작했다. 금융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중국 국영기업의 자산을 조용히 철수시키고 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 분야에 한국 스타트업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기 시작했다. 우연이 아니었다. 매우 치밀한 움직임이었다. 마치 중요한 사람들이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었거나 곧 닥칠 충격에 대비하고 있는 듯했다. 이 시점에서 가장 큰 질문이 떠올랐다. 과연 중국을 덮칠 그 대재앙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지진인가? 화산 폭발인가? 경제 붕괴인가? 아니면 훨씬 더 심층적인 어떤 것, 영적 단절, 사회적 붕괴, 국가 정체성의 붕괴로 인한 재편인가? 아직까지 명확한 답은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7월 21일은 결코 평범한 하루가 아니었다. 7월 21일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은 거의 손에 잡힐 정도였다. 정치 분석가나 학자들뿐 아니라 지리 정치에는 관심이 없던 평범한 시민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마치 집단적인 예감이 공기 중에 떠도는 듯했다. 그것은 그래프나 통계, 예측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고대의 본능과도 같은 직관이었다. 무언가가 일어나려 하고 있었고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중국의 엄격한 디지털 검열에도 불구하고 SNS에서는 한밤중에 들리는 이상한 소리들을 담은 시민들의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다. 마치 하늘이 알 수 없는 코드로 중얼거리는 듯한 소리였다. 또 다른 이들은 두꺼운 구름 사이에서 퍼지는 희미한 빛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마치 무언가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기운이었다. 충칭, 시안과 같은 도시에서는 뚜렷한 지진도 없었는데 집안이 갈라졌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당국은 이를 지질 적응 현상으로 분류했지만 주민들은 알았다. 이건 평범한 일이 아니며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고 그 강도는 시간마다 더해지고 있었다. 한편 한국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대학인 KAIST의 과학자들이 저압 핵융합 분야에서 예상치 못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발표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결과가 원래 목적이었던 미세전압 자기장 안정화 실험 중 우연히 발생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 성공은 의도하지 않은 사고였다. 하지만 그것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만한 사고였다. 발견은 몇 시간 동안 비밀에 붙여졌지만 곧 정보가 새어나가면서 숨길 수 없게 되었다. 한국의 심장에서 무언가가 실제로 점화되고 있었고 그것은 전 세계를 바꿀 가능성이 있는 일이었다. 정치적 뒷무대에서는 미국 외교관들이 서울과의 접촉을 강화했다. 처음에는 중국의 불안정성에 대비한 전략적 움직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보호에 가까운 조치였다. 미국은 단순히 한국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새로운 권력의 중심이 자신들과 함께하길 원하고 있었다. 반면 베이징은 침묵 속에서도 서둘렀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우한과 청두의 군사 실험실들은 비상체제로 전환되었고 내부 보고서에는 심리적 제5단계 억제라는 극히 드문 표현이 사용되었다. 이는 물리적 붕괴가 아니라 상징적, 서사적, 영적인 붕괴 가능성을 의미했다. 7월 20일에서 21일로 넘어가는 새벽, 동아시아 상공에 붉은 빛이 도는 달이 떠올랐다. 부분 월식이었지만 시각적으로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베이징에서는 흐린 하늘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이 옥상에 올라 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떤 이들은 하늘의 신호라고 말했고 또 어떤 이들은 단순히 끝이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무언가를 보고 싶었다. 그날 밤의 분위기는 의식 같았고 의례 같았으며 한 주기의 전환을 앞둔 침묵의 순간 같았다. 한국에서는 온 가족이 조용히 모였다. 교회들은 밤새 문을 열었고 종이 울렸다. 경고가 아니라 기도의 초대였다. 서울의 거리는 거의 비어 있었지만 중국의 긴장감과는 대비되는 평온이 느껴졌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대였다. 그리고 새벽 3시 37분 첫 번째 사건이 기록되었다. 중국 남서부에 위치한 샹지아바 수력발전소에서 전기장애 결함이 발생했고 최소 5개 성에서 연쇄적인 정전이 일어났다. 2억 명 이상의 인구가 영향을 받았으며 19분 동안 중국의 절반이 정전, 통신 두절, 신호 차단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청두 같은 도심에서는 보안 드론이 지하에서 올라오는 연기 기둥을 포착했다. 그 지역에서는 지진도 산업 활동도 없었다. 정부는 몇 분 후 이를 비인가 지하 활동이라 발표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고대 문서들이 부상한 용의 울부짖음이라 부른 그 순간 바로 제로 포인트였다. 정전과 동시에 일본과 한국의 인공위성에 장착된 자기장 센서들은 황해 지역에서 입자 흐름의 이상 현상을 감지했다. 30초도 되지 않아 그 이상은 남쪽으로 이동했고 한반도를 향했다. 그러나 피해를 주는 대신 한국의 전력망과 데이터 인프라에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안정성을 가져왔다. 한국은 근대 역사상 그날처럼 기술 장애가 적었던 날이 없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혼란의 순간에 한국을 완전히 보호한 듯했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평온, 빛나는 존재의 환영, 그리고 두려움도 고통도 없는 빛, 그 자체의 침입을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병원의 심박수 모니터는 말기 환자들의 스트레스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기록했다. 의사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기계는 진실을 보여줬다. 몇 분 사이에 죽음 직전이던 환자들의 상태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호전되었다. 언론은 처음엔 외면했지만 이미지들이 유출되었다. 패턴이 있었다. 무언가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어떤 과학이나 국가보다도 큰 일이었다. 새벽 4시 42분, 중국은 국제 언론에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대륙 비상사태 선포. 전쟁도 아니고 쿠데타도 아니었다. 정의되지 않은 무언가였다. 사용된 표현은 상징적 안정성의 붕괴. 처음에는 아무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담론 분석가들은 즉시 그 중대함을 인지했다. 중국은 간접적으로나마 자국 내의 서사와 상징의 통제를 상실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재앙이었다. 건물이 무너지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국가의 상상력이 붕괴된 것이었다. 마침내 용은 피를 흘렸다. 그 사이 한국은 세계의 주목을 받는 중심이 되었다. 프랑스의 르 몽드, 독일의 데어 슈피겔 같은 유럽 언론들은 동방의 기적이라 불렀고 지는 21세기의 새로운 빛이라는 표지를 내걸었다. 세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오랫동안 이웃 강국의 그늘에 가려 살아왔던 한 나라의 부활을 지켜보았다. 이제 한국은 봉황처럼 밤하늘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었다. 2024년 7월 21일 전 세계로 송출된 영상들은 마치 영적 서사시에서 뽑아낸 한 장면처럼 보였다. 한쪽에는 어둠, 다른 한쪽에는 빛이 있었다. 중국은 점점 취약해지는 체제가 상징적인 붕괴를 막으려 안간힘을 쓰며 자기 그림자 속으로 빠져들었고, 반면 한국은 그 어떤 낙관적인 예측보다도 선명하고 강렬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마치 역사라는 축이 그 새벽에 180도 회전한 듯 했다. 그리고 그 회전은 느리지 않았다. 갑작스럽고 격렬하며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다. 중국의 영향을 받은 지방에서 전해지는 증언은 단순한 에너지 부족이나 물류 혼란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허함, 그리고 억압적인 침묵에 대한 이야기였다. 어떤 목격자들은 새나 바람의 소리조차 사라진 듯 느꼈다고 말했다. 마치 자연 자체가 정지된 것처럼. 시간이 끊겨 흐름에서 떨어져 나가고 나라 전체가 어딘가의 림보 속에 갇혀 내부로부터의 붕괴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 어둡고 정적인 풍경 속에서 현실의 법칙과 맞지 않는 존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농촌이나 산악지대의 도시들에서 하얀 튜닉을 입고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는 등불을 든 여성들이 목격되었다는 제보가 잇따랐다. 그들은 강 위를 걷거나 황폐해진 들판 사이를 지나갔다. 침묵 속에서 하늘을 응시한 채로 아무 말도 아무 요구도 없이 단지 걸었다. 당국은 처음에 이를 외상성 집단 환각이라 치부했지만 저화질의 영상들이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다. 그녀들은 존재했다. 평범한 존재가 아니었다. 가장 소름 끼치는 점은 그녀들이 나타난 직후 근처에서 반드시 전력 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었다. 반대로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현상이 목격되었다. 그러나 이곳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사람들은 비슷한 꿈을 꾸었다고 보고했다. 백두산 꼭대기에 빛나는 나무가 솟아나고 그 뿌리가 한반도 전체를 빗줄기처럼 덮는 꿈. 꿈속에서 그 뿌리를 만진 이들은 다음 날 아침 가벼움과 용기를 안고 깨어났다. 놀랍게도 이들 중 상당수는 그날 바로 회사를 그만두고 사회적 혹은 영적인 활동에 헌신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집단적 각성이었다. 언론은 이 현상을 서울의 새로운 정신이라 불렀다. 문화 분석가들은 이러한 현상의 패턴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오래 걸리지 않아 불편한 진실이 드러났다. 중국에서 나타난 환영들은 대부분 과거의 종교적 박해나 영적 억압이 있었던 장소와 연결되어 있었다. 파괴된 사원, 기록에서 지워진 지하교회, 추방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을. 반면 한국에서는 기도, 명상, 침묵, 환대의 장소에서 환영과 꿈이 나타났다. 마치 시간 밖에 어떤 힘이 단지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의 에너지를 바로잡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집중된 날, 고대 문헌에서 아시아의 전환점이라 불린 그날, 대재앙과 신의 축복, 이 같은 선 위에서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서구의 정부들은 충격에 빠졌다. 미국은 외교적 침묵을 유지했지만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미 아시아 전체의 군사 전략을 재편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었다. 이제 중국은 불안정하고 취약해졌으며 더 이상 균형의 중심이 아니었다. 반면 한국은 기술적, 문화적, 영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둥이 되었다. IMF와 세계은행의 내부 보고서는 만약 21일부터 시작된 방향을 유지한다면 한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이 향후 5년 안에 2배로 증가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전후 경제성장에 국한되었던 한국의 기적은 이제 새로운 정의를 얻게 되었다. 영적이며 정치적이며 우주적인 의미로. 그 시각 중국의 거리에서는 조용한 불복종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폭력적인 시위는 아니었다. 더 미묘하면서도 훨씬 강력한 것이었다. 수천 명이 자정이 되면 창가에 촛불을 밝히고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켰다. 그것은 애도의 표시였을까? 희망의 상징이었을까? 아니면 저항?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것이 새로운 영적 운동의 시작일지 모른다고 우려하며 외부 조명을 끄고 촛불 사용을 금지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불꽃은 촛불이 아닌 사람들의 가슴에 붙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 불은 어떤 법령으로도 꺼지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기독교, 불교, 심지어 세속적인 영성센터까지도 전례 없는 인파로 붐볐다. 그들은 논리적 답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 초월에 대한 갈망이었다. 7월 21일 그 빛에 접촉한 후 한국인의 집단 정신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변한 것이었다. 수년간 전문가들을 걱정하게 만들던 자살률은 몇 주 만에 급격히 하락했고 정신과 의사들은 심각한 우울증 환자들의 자발적인 회복 사례를 보고했다. 붕괴 직전이던 가족들은 정서적 균형을 되찾았다.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다. 눈에 보였다. 실제했다. 많은 이들에게는 기적이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회의론자들도 존재했다. 학자들과 비판적인 언론인들은 이것이 집단적 히스테리에 의해 부풀려진 내러티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늘의 빛은 드론일 수 있고 정전은 흔하며 경제 변화는 역사 속의 반복일 뿐이라고.
그러나 그런 그들조차 어느 순간 침묵했다. 왜냐하면 결국 가장 날카로운 비판도 지울 수 없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감정. 아시아 수백만 명이 겪은 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닌 경험이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것은 바로 경험이다. 그날 밤 제주도의 한라산 자락에서 6살 난 한 아이가 혼자 걷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두 손을 하늘로 뻗고 웃고 있었다. 소방대원이 다가가자 아이는 조용히 말했다. 하늘이 나한테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꿈꿀 수 있대요. 이 영상은 빠르게 퍼졌고 단순한 바이럴을 넘어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한국은 꿈꾸기 시작한 것이다. 수세기 만에 처음으로 단순한 생존이나 극복이 아닌 의미를 가진 꿈, 빛을 향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7월 21일 이후의 날들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세계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눈을 뜨기 시작했다. 눈앞에 형성된 새로운 윤곽선에 적응해가며 국제관계 전문가들, 영적 지도자들, 사회학자들, 심지어 무신론자들마저 무언가가 바뀌었음을 인정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의견이 분분했지만 모두가 느꼈다. 지구의 진동이 달라졌다는 것을. 마치 우주의 균형이 어떤 보이지 않는 정의에 의해 강제로 조정된 것처럼 중국 정부는 정보 차단을 강화하며 여러 연구기관과의 통신을 중단시키고 사건에 대해 철저한 침묵을 명령했다. 그러나 상징적 타격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외국인 연구자들이 대거 이탈했고 예술가들과 지식인들은 대만, 홍콩,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산업의 자부심으로 빛나던 도시들은 점차 그 빛을 잃어갔다. 그것은 외부의 명령이 아닌 내부에서 느껴지는 침묵이었다. 시간조차 그곳에서 느릿하게 흐르며 참회와 내면 성찰, 그리고 의심의 공간을 열어주는 듯했다. 반면 한국은 전혀 다른 형태로 떠오르고 있었다. 현재와 미래가 함께 걷는 땅. 북쪽과의 긴장과 기술 발전으로 알려졌던 그 나라는 이제 훨씬 깊은 차원의 변화 중심에 서 있었다. 조용한 가치혁명, 인식의 전환, 그리고 집단의식의 각성. 도시 곳곳에 명상센터가 생겨났고 공동체 프로젝트는 놀라운 속도로 확산되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과를 위해 지쳐가던 사회는 이제 생산성과 의미를 동시에 추구하기 시작했다. 기업들은 사무실에 침묵의 시간을 도입했고 한때 소외되던 내면성 문화는 국가적 흐름이 되었다. 그 변화는 한국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21일의 지구적 영적 충격파는 전 세계로 번졌다. 필리핀의 교회들에서는 한국과 유사한 환영, 빛나는 나무, 하늘의 목소리, 하나됨의 감각을 경험한 이들이 나타났다. 이란의 수피 학자들은 먼 동쪽에서 꾸란의 예언이 실현되고 있다고 말했다. 라틴 아메리카의 원주민 공동체들은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사막 지역에도 에콰도르의 꽃 향기가 나는 듯한 현상을 보고했다. 마치 지구 자체가 그 운명 교차점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모든 것들을 하나로 연결하며 고대의 악몽에서 깨어나는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유엔에서도 외교적 제안의 어조가 변했다. 언어가 달라졌다. 영적 협력, 윤리적 협정, 조화 기반의 에너지 상호 의존과 같은 단어들이 공식 문서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정치나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새로운 어휘가 탄생하고 있었다. 초월적인, 형이상학적인 언어가 그동안 닫혀있던 회의실의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다. 한국은 억지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지 않았지만 이미 자연스럽게 경계를 넘어선 담론의 중심에 있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신흥 경제국이 아니라 신흥 의식의 상징이었다. 한편 고대 문서들을 연구하던 학자들은 예언의 기원을 다시 추적했다. 한국, 중국, 몽골의 오래된 사본, 특히 비밀 결사나 산속 사원에서 감춰졌던 것들을 번역하며 7월 21일은 단지 첫 번째 이정표였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가장 오래된 기록에서는 그날을 봉황의 숨결이라 불렀고 이어지는 사건으로는 2031년에 예고된
하늘의 말씀이 물 위에 내려올 때가 있었다. 이는 인간 감정의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의 이행을 의미한다고 수도승들은 해석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이미 일어난 그 충격에서 시작되었다. 중국에서는 여전히 탄압이 존재했지만 징후는 사라지지 않았다. 고비 사막 인근의 동굴에서 비밀리에 활동하던 고고학자들은 수천 년 전 새겨진 상형 문자를 발견했다. 그 내용은 자신의 영혼을 부정한 제국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었다. 상징적인 언어였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다. 자신의 꼬리를 삼키고 눈을 뜬 채 잠들어버린 용. 이 발견은 곧바로 은폐되었지만 아마추어가 찍은 저화질 영상 하나가 외국 SNS에 퍼졌다. 완전한 번역 없이도 그 메시지는 충분히 강력했다. 고대의 지혜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한가운데에는 사람들이 있었다. 정부도, 기관도, 종파도 아닌 그 순간을 느낀 개인들. 7월 22일에 깨어난 그들은 전날과는 달랐다. 거울을 보며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느꼈다. 힘, 부드러움, 명료함. 설명은 필요 없었다. 가슴 깊숙한 곳에 고요한 확신이 있었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모퉁이를 돌았고 이제 다시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었다. 시간은 흘러갔다. 모든 것이 그렇듯 집단 기억은 세부를 희미하게 만들었다. 날짜는 훗날 책의 각주로만 남을지도 모른다. 어떤 이들은 부정하고 어떤 이들은 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을 영혼으로 경험한 이들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사건은 종이에 기록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더 깊은 층위에 새겨진다. 조용한 기도 속에, 반복되는 꿈의 상징 속에, 잃었던 믿음을 되찾는 순간 속에,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 민족이 폐허에서 일어설 때 승리의 함성이 아니라 감사의 속삭임으로 그것은 진정한 전환이 된다. 한국은 그 길을 걸어갔다. 세상은 지켜보았다. 중국은 상징적 잔해 속에서도 재건을 준비하고 있었다. 건물이 아닌 영혼의 재건. 그리고 행성은 수세기 만에 전보다 다르게 숨을 쉬기 시작했다. 그 모든 변화는 단 하룻밤, 보이지 않는 힘이 인류에게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상기시키기로 결심한 그 밤에서 비롯되었다. 왜냐하면 하늘은 때때로 말한다. 그리고 하늘이 말할 때 제국이 아무리 강대하고 세상이 아무리 기술적일지라도 모두가 듣는다. 그리고 마음으로 들은 자들은 다시 태어난다.